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제게 이런 말을 기대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단정해야 합니다. 여자는 끝까지 곱게 꾸며야 합니다. 반지 하나쯤은 있어야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밖으로 보이는 모습을 잘 가꾸어야 남에게 함부로 대접받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옷깃을 바로 세우고 손가락에 작은 반지라도 끼고 목에 가느다란 줄 하나라도 걸어야 어딘가 빈틈이 없어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아오며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얕은 판단이었는지를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낯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05년을 살아오며 목격한 뜻밖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빛나게 하는 것은 금부치가 아니라 저는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자가 나이 들수록 더 단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무 쓸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 저도 압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또한 집안의 어른으로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흐트러져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오늘 장신구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반지를 좋아하면 끼셔도 됩니다. 목걸이가 마음을 환하게 해준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물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물건이 없을 때 내가 나를 초라하게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은 분들은 대개 가장 화려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잔칫집에서 누구보다 번쩍이던 분보다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며 상대의 눈을 바라보던 분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비싼 브로치보다 낮은 목소리가 더 깊었고 굵은 반지보다 따뜻한 손등이 더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먼저 보지만 마음으로 오래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반짝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남긴 기운을 기억합니다. 말투의 결, 앉아있는 태도, 남의 말을 끊지 않는 여유, 자기 이야기를 과장하지 않는 평온함, 그런 것들이 세월 속에서 조용히 빛납니다. 왜 어떤 여성은 많은 것을 걸치지 않아도 귀해 보일까요? 왜 어떤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순해지는데도 더 초라해지지 않을까요? 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귀와 손목과 목에서 하나씩 뭔가를 내려놓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는 그 이야기를 5갈래로 나누어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105살이 되도록 사람을 만나고 집안의 변화를 보고 웃는 얼굴 뒤에 피곤함과 조용한 얼굴 속에 힘을 목격하며 배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장신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더해야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무엇을 덜어내야 비로소 나답게 숨 쉴 수 있는가? 먼저 왜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사람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곳에 무엇인가를 자꾸 붙이려 합니다. 마음이 허전하면 말이 많아지고 자신이 작아 보이면 겉모습을 키우려 하고 존중받지 못할까 두려우면 손끝과 목덜미에 작은 빛을 더하려 합니다. 그 마음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허영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품위 있게 보이고 싶고 함부로 여겨지고 싶지 않고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아보니 정말 이상한 이치를 하나 보았습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적게 걸칩니다. 더 적게 말합니다. 더 적게 설명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선명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빈 거울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거울은 본래 아무것도 달지 않았을 때 가장 맑습니다. 거울 위에 꽃을 붙이고 금태를 두르고 여러 장식을 얹으면 처음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이 붙으면 정작 비추어야 할 얼굴은 흐려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를 보여주려는 물건이 너무 많아지면 어느 순간 내 사람됨보다 물건이 먼저 보입니다. 제가 70대 초반이었을 때 광장시장에서 오래 원단을 팔던 박순례라는 분을 알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천을 만졌습니다. 무명, 모시, 양단, 벨벳,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면 어느 공장에서 나온 물건인지 대강 짐작할 만큼 눈썰미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게에는 늘 마른 먼지 냄새와 다려놓은 천의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젊은 날에는 작은 금반지도 끼고 남편이 장만해준 얇은 목걸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어느 해부터인가 그 모든 것을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낙심하신 것 아닐까? 이제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 아닐까? 그런데 설 전날 제가 그 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쌀뜨물 냄새가 났고 낡은 보온병 옆에는 간 묻힌 시금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밤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 끝이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에도 귀에도 빛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에서 가장 또렷한 사람은 그분이었습니다. 조카면을 이 한 사람이 아주 고운 진주 목걸이를 하고 와 있었습니다. 젊고 예뻤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 그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둘러앉았을 때 모두가 순례 씨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날보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날이 더 귀해요. 그 말을 듣고 그 조카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그때 순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오래 걸렸지. 내가 나를 자꾸 꾸며 주어야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그냥 나로 앉아 있어도 괜찮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로 앉아 있어도 괜찮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젊은 날에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합니다. 내 옷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내 손이 늙어 보이지 않을까? 내 목이 허전해 보이지 않을까 마음을 씁니다. 30대에 저는 품이란 어느 정도 갖추어 보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105살이 된 지금 저는 조금 다르게 합니다. 품이란 남이 나를 크게 보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작게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장신구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마음은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꽃을 좋아하듯, 비단을 좋아하듯, 반짝이는 작은 물건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없으면 내가 불안해진다면 그때는 한번 멈추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꾸미는가? 아니면 나를 숨기는가? 사람의 마음은 눈보다 빠릅니다. 처음에는 반지를 봅니다. 다음에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논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값비싼 것을 걸쳐도 어딘가 급해 보입니다. 반대로 자기 안에 편히 앉아 있는 사람은 낡은 옷을 입어도 쉽게 낮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오시며 오래 기억에 남는 어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늘 번쩍이던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던 분이었습니까? 자기를 자꾸 내세우던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던 분이었습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진 물건보다 자기가 머무는 기운으로 기억됩니다. 빈 거울은 초라한 거울이 아닙니다. 빈 거울은 가장 정확한 거울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너무 애써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자신을 과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조용히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월이 만든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확신 때문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남보다 더 섬세해서 가벼움을 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쉽게 견디지 못합니다. 목에 닿는 줄 하나가 답답하고 손가락을 조이는 반지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고 귀에 매달린 작은 장식이 이상하게 어깨까지 피곤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괜히 유난스럽게 보일까봐 참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 견디는 것 같아 참고 어른답지 못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또 참습니다. 그렇게 참고 산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100년을 살아오며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를 남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얇은 비단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두꺼운 무명천은 작은 바람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얇은 비단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도 살짝 떨립니다. 그렇다고 비단이 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단은 다만 섬세한 것입니다. 미세한 습기와 온도와 손끝에 거친 결을 빨리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작은 불편을 빨리 느끼는 마음은 반드시 약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깊은 감각입니다. 제가 80대였을 때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수선집을 하던 한정숙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게는 아주 작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래된 나무 의자 2개가 있었고 벽에는 색색의 실타래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젖은 안지 냄새와 다림질한 첫 냄새가 함께 났습니다. 재봉틀이 돌아갈 때는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골목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평생 옷을 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옷의 안쪽 솔기가 피부를 어떻게 건드리는지, 단추 하나가 배를 얼마나 누르는지, 팔찌 끝이 천에 걸릴 때 마음이 얼마나 거슬리는지 말입니다. 젊은 시절 그분도 남들이 하는 만큼은 꾸몄습니다. 작은 귀걸이를 하고 손목에는 얇은 팔찌를 찼습니다. 손님 앞에서 너무 수수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느질을 하다가 팔찌가 천을 자꾸 당겼습니다. 반지가 실에 걸렸습니다. 귀걸이가 목덜미를 당기는 느낌도 싫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졌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오후 손님이 맡긴 회색 치마의 단을 고치다가 문득 팔찌를 빼보았습니다. 그 순간 손목이
얼마나 편안한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제 몸이 싫다고 말하는 것을 예의로 눌러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제 몸이 싫다고 말하는 것을 예의로 눌러놓고 살았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불편해도 참아야 단정한 줄 알았습니다. 아파도 웃어야 어른다운 줄 알았습니다. 피곤해도 괜찮다고 말해야 가족이 편한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장신구를 권한 사람도 그것을 참고해 온 사람도 모두 자기 시대의 예를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예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내 몸과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일입니다. 30대에 저는 참고 견디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5살이 된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낍니다. 성숙이란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남의 눈에 맞추느라 내 어깨가 굳어지는 일을 조금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이 붓는데도 반지를 억지로 밀어넣고 목이 답답한데도 목걸이를 참으며 귀가 아픈데도 웃는 얼굴을 만드는 일은 품격이 아니라 피로일 수 있습니다. 정숙 씨의 수선집에는 나중에 이상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치마를 줄이러 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묻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나이 들면 뭘 입어야 편해 보여요? 화려하지 않아도 없어 보이지 않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정숙 씨는 그때마다 옷감을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몸이 먼저 편해야 얼굴이 펴져요. 얼굴은 참 정직합니다.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불편한 것을 오래 참고 있으면 표정에 먼저 나타납니다. 입은 웃고 있어도 눈가가 굳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어깨가 올라갑니다.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숨이 얕아집니다. 반대로 몸이 편하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남을 대하는 마음에도 조금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요즘은 자꾸 거슬리지 않습니까? 오래 앉아있는 자리가 힘들고 큰 소리가 피곤하고 무거운 목걸이가 숨을 막히게 하고 반지가 손마디를 누르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약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제는 진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얇은 비단은 작은 바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둔한 천은 오래 버티지만 어느 순간 찢어지고 나서야 자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불편을 알아차리는 것은 유난이 아니라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험해 보십시오. 귀걸이 하나를 빼보아도 좋습니다. 반지를 빼고 설거지를 해보아도 좋습니다. 목걸이를 하지 않은 채 산책을 나가보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허전하다고 말하는지, 가볍다고 말하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조금 뒤 편안해진다고 말하는지. 가벼움은 무성의가 아닙니다. 가벼움은 나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가벼움도 성숙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마음도 오래된 서랍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삶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처럼 자꾸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하는 때가 있고, 여름처럼 가족과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바람의 냄새가 달라지는 때가 옵니다. 아이들은 자기 길로 걸어가고 집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조금 줄어들고 예전에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상하게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내가 세상에 관심을 잃은 것인가?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이런가? 그러나 저는 105년을 살아오며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려놓음은 힘이 빠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계절이 바뀌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을 서랍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가을이 오면 사람은 옷장을 엽니다. 얇은 여름옷을 접어놓고 오래 입지 않은 옷을 한쪽으로 밀어둡니다. 버리는 것이 꼭 미워서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계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잠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나를 지켜주던 물건이 어느 날부터 나를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내 품위를 세워주던 습관이 어느 순간 내 숨을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90대였을 때 마산에서 작은 국수집을 하던 강영숙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게는 새벽이 참 빨랐습니다. 아직 골목의 셔터들이 다 올라가기 전 그 집에서는 멸치 국물 냄새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커다란 솥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낡은 계산기 옆에는 늘 밀가루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젊은 시절부터 손목에 굵은 금팔찌 하나를 차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장사가 조금 풀렸을 때 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팔찌는 그분에게 장식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시간을 건너왔다는 표시였고 내가 이만큼 버텨냈다는 작은 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수를 삶을 때도 김치를 담글 때도 시장에서 멸치를 고를 때도 늘 그 손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 후 캐나다로 떠난 해였습니다. 손주 소리로 북적이던 방이 조용해지고 가게 일을 도와주던 딸의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영숙 씨가 많이 외로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몇 달은 그랬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불 꺼진 가게에 혼자 앉아 있으면 국수 삶던 물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는 그 금팔찌를 빼서 작은 나무함에 넣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 것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새벽에 반죽을 치대다가 손목이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물었습니다. 섭섭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래 함께한 물건인데요. 그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지요. 그런데 선생님, 손목이 가벼우니 반죽이 더 잘 만져져요. 예전에는 그 팔찌가 나를 세워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없어도 내가 여기 있네요. 그 말이 제게 깊게 남았습니다. 없어도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발견입니까? 젊을 때 우리는 자주 무엇인가에 기대어 자신을 확인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남편이 인정해 주는 것, 집안이 번듯해 보이는 것, 손에 낀 물건이 내 형편을 말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가족의 모양이 달라지고 역할의 이름이 조금씩 희미해지면 사람은 묻게 됩니다. 이것들이 줄어든 뒤에도 나는 여전히 나인가? 누가 나를 찾는 일이 적어져도 나는 내 삶 안에 제대로 서 있는가? 손목에서 팔찌가 빠지고 화장대 위에 물건들이 줄어도 나는 초라해지는가? 아무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붙잡고 싶었던 마음도 자연스럽고
놓는 것이 두려운 마음도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오래 함께한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물건에는 시간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지 하나에도 젊은 날의 얼굴이 있고, 목걸이 하나에도 어느 날의 칭찬이 있고, 팔찌 하나에도 견뎌온 가난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시간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을 평생 몸에 매달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은 꼭 손목에 차고 있어야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꼭 목에 걸고 있어야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서랍 속에 넣어 두어도 마음에서는 더 맑아집니다. 40대에 저는 소중한 것은 늘 가까이 두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5살이 된 지금은 압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잠시 멀리 두어도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었을 때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더 조용히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추억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반지를 팔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사준 목걸이를 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의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예전의 나를 억지로 입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일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화장대 앞에 앉아 보십시오. 서랍을 하나만 열어 보십시오. 그 안에 오래 잠들어 있는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자주 했지만 이제는 거의 하지 않는 것, 버리기는 아깝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 간직해 둔 것, 그중 하나를 골라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너는 지금의 나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지나간 나를 붙잡고 있는가?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작은 상자에 따로 넣어 잠시 멀리 두어 보십시오. 때로는 버림보다 거리두기가 더 부드러운 정리입니다. 가을은 나무를 벌하지 않습니다. 잎이 떨어진다고 나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자기 힘을 안으로 모으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이 들며 덜어내는 것은 세상에서 물러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흩어졌던 힘을 다시 내 안으로 모으는 일일 수 있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려놓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내려놓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가치가 물건의 반짝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꾸며도 편안하고 꾸미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듣기보다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곱다는 말을 듣고 싶고, 아직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소중하게 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런 마음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1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보았습니다. 남의 눈으로만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걸쳐도 편안해지지 못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잠깐 밝아지지만 칭찬이 사라지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눈에 띄는 것을 찾고, 더 젊어 보이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쓸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묵은 찻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새 찻잔은 빛이 납니다. 진열장 안에 놓이면 누구나 한 번쯤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래 쓰인 찻잔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손이 닿은 자리의 윤기, 차가 스며든 미세한 빛깔, 어느 집의 아침과 저녁을 견뎌온 온기가 있습니다. 새 것처럼 번쩍이지는 않아도 그 찻잔에 차를 따르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인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래 살아낸 사람에게는 새 물건의 광채와
다른 향이 있습니다. 제가 80대 후반이었을 때 춘천에서 오래 응급실 간호사로 일했던 최명자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늘 작은 진주 귀걸이를 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장신구를 할 수 없었지만 그 작은 귀걸이만큼은 자기 자신을 붙잡아주는 표시 같았다고 했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거울을 볼 때 피곤한 얼굴 옆에 작은 흰빛 하나가 있으면 그래도 내가 무너지지 않았구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일하던 병원 복도는 겨울이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낡은 흰 운동화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명자 씨는 그 복도를 수없이 뛰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올라 들어오면 아이 엄마의 손을 잡아주고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오면 피 묻은 소매를 걷어 올리고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삶을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은퇴한 뒤 명자 씨는 어느 날부터 귀걸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깜빡 잊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도 굳이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가 가벼워졌고 아침에 세수할 때 손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이 조금 허전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무 늙어 보이면 어쩌나 사람들이 나를 예전처럼 봐주지 않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춘천 중앙시장에서 된장을 사려고 서 있는데 한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참 명자 씨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시립병원 응급실에 계시던 선생님 아니세요? 명자 씨는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사고가 나서 들어갔었어요. 그날 선생님이 제 어머니한테 괜찮다고 지금은 숨만 같이 쉬어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명자 씨가 민망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귀걸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자 그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선생님 눈빛만 기억나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던 명자 씨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작은 귀걸이 하나가 나를 단정하게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남은 것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오래 남는 것은 대개 우리가 걱정하던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손이 늙어 보일까 걱정하지만 상대는 그 손이 자기 손을 잡아주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목이 허전해 보일까 걱정하지만 상대는 그 목소리가 자기 마음을 안심시켰던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귀가 비어 보일까 걱정하지만 상대는 내 눈빛과 태도와 온기를 기억합니다. 저는 장신구가 헛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너무 거칠고 또 사실도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 반지는 사랑의 약속이고 어떤 분에게 목걸이는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며 어떤 분에게 브로치는 세상 앞에서는 작은 용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함부로 낮추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걸치는가? 아니면 불안으로 붙잡는가? 이것이 내 마음을 밝게 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아 두려운가? 같은 장신구라도 이유가 다르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은 가볍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작아도 무겁습니다. 30대에 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50대에는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105살이 된 지금 저는 압니다. 남의 눈에 나를 맡기면 평생 거울 앞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비로소 방 안의 거울도 조용해집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외출하기 전 목이 허전한지, 손가락이 늙어 보이는지, 옷차림이 너무 수수한지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살피셨습니까? 그리고 정작 오늘 당신의 마음은 편했는지, 몸은 무겁지 않았는지, 혼자 있을 때 숨은 깊었는지 떠올리려 하면 쉽게 떠오르지 않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을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젊은 날에는 남의 시선에 흔들렸습니다. 학자로 살면서도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놓였고 비판을 들으면 밤새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외모와 품위와 단정함을 붙잡고 살아온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도 됩니다. 밖에서 안으로 남의 눈에서 내 호흡으로 장식의 수에서 마음의 평온으로 그렇게 아주 조금만 방향을 돌려도 하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명자 씨는 그 뒤로도 귀걸이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날에는 가끔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마음이 화난 날, 작은 흰 진주를 꺼내 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 않는 날에도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자유와 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유가 함께 있어야 사람은 편안합니다. 묵은 찻잔은 새 찻잔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품은 향으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젊음과 화려함을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나이의 향이 있습니다. 견딘 사람의 향, 돌본 사람의 향, 울고도 다시 일어난 사람의 향, 그 향은 금으로 입힐 수 없고 보석으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품격은 향기입니다. 자기 가치를 조금씩 알게 된 사람은 이상하게도 몸에 걸친 것보다 살아온 자리를 더 믿게 됩니다. 예전에는 반짝이는 물건이 나를 세워주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걸어온 세월 그 자체가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울어본 사람, 가족 때문에 밤을 새워본 사람, 돈 때문에 마음 졸여본 사람, 아픈 몸을 이끌고도 밥상을 차려본 사람만이 조금씩 알게 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흠없는 얼굴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흠이 있는 세월을 무너지지 않고 지나온 사람에게서 더 조용히 배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된 마루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새 마루는 반듯하고 깨끗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윤이 납니다. 그러나 오래된 집의 마루에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던 자국, 장롱을 옮기다 긁힌 자국, 비 오는 날 젖은 발로 들어와 남긴 희미한 얼룩,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그런 마루 위에 앉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래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얼굴보다 모진 일을 지나고도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쓴 얼굴이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값비싼 목걸이보다 평생 일한 손해마디가 더 큰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반짝이는 귀걸이보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귀가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90대 중반이었을 때 목포 항구 근처에서 혼자 지내던
오정희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일찍 보내고 두 아들을 키우고 한평생 바닷바람을 맞으며 살았습니다. 그 댁은 언덕길 끝에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렸고 창틀에는 소금기 섞인 바람이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탁자 위에는 늘 물수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 씨에게는 오래된 브로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수에 다녀오며 사다 준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금도 아니고 비싼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개 조각이 밝힌 낡은 브로치였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 브로치를 명절마다 달았습니다. 큰아들 졸업식에도 달고 남편 제사 때도 달았습니다. 그분에게 그 브로치는 남편의 손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정희 씨는 그 브로치를 달지 않았습니다.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서랍 속에 고운 손수건으로 싸서 넣어두었습니다. 손녀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브로치 예쁜데 왜 안 해요? 정희 씨는 한참 창밖을 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 얼굴보다 내 하루가 반듯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내 얼굴보다 내 하루가 반듯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참 깊은 말입니다. 젊은 날에는 얼굴이 반듯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옷차림이 반듯해야 밖에 나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느 만큼 살아낸 뒤에는 하루가 반듯한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모진 말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 내 마음을 너무 함부로 다루지 않았는가? 오늘 밥 한 끼를 나를 위해 제대로 먹었는가? 그런 것이 사람의 중심이 됩니다. 정희 씨는 매일 아침 그 작은 나무 탁자를 닦았습니다. 항구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금세 먼지가 앉았지만 그분은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낡은 걸레를 물에 적셔 꼭 짠 뒤 탁자 모서리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어떤 장식보다 단정해 보였습니다. 손가락에는 반지가 없었고 옷에는 브로치가 없었지만 그 하루를 대하는 태도 안에 이미 기품이 있었습니다. 60대에 저는 인생의 흔적을 가능한 한감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이야기는 덮고 가난했던 시절은 말하지 않고 실패한 날들은 빨리 잊는 것이 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105살이 된 지금은 압니다. 품위는 흔적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흔적을 품고도 사람을 거칠게 대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저는 여러분께 늙음을 미화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외로운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날도 있습니다. 손등의 주름이 낯설고 예전 사진 속에 내가 그리워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세월 앞에서 늘 담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남긴 자국을 모두 부끄러움으로만 보면 우리는 자기 삶의 절반을 잃어버립니다. 그 주름은 웃어서 생긴 것도 있고 참아서 생긴 것도 있고 누군가를 걱정하느라 밤을 지새운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손마디는 게을러서 굵어진 것이 아니라 살림하고 일하고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 애쓴 시간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습니까? 밥을 지었고 아이의 이마를 짚었고 병원비를 계산했고 젖은 빨래를 널었고 혼자 남은 밤에는 이불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에 아무것도 끼지 않아도 이미 그 손은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마루는
새마루처럼 반짝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사람들이 울고 웃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루에는 집의 온도가 남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손도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 온도가 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느낍니다. 오늘 밤 오래된 물건 하나를 닦아 보십시오. 남편이 쓰던 컵이어도 좋고 오래된 빗이어도 좋고 나무 탁자여도 좋습니다. 그것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참 오래도 함께 왔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기 손등에도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도 참 오래 애썼다. 세월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빠른 걸음, 팽팽한 피부, 젊은 날의 자신감, 때로는 곁에 있던 사람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나 세월은 빼앗기만 하는 도둑이 아닙니다. 오래 견딘 사람에게만 주는 무게도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눈빛, 남의 아픔을 알아보는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능력,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젊음만으로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자신을 너무 새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만 애쓰지 마십시오. 오래된 것은 낡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오래된 것은 많은 계절을 지나왔다는 뜻입니다. 많은 손길을 견뎠다는 뜻입니다. 아직 여기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세월은 장신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신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빛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빈 거울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덧붙이지 않아도 자기 얼굴을 맑게 비출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얇은 비단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불편을 알아차리는 것은 유난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감각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을 서랍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계절이 바뀌면 예전의 물건을 잠시 접어두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묵은 찻잔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살아낸 사람에게는 새 것의 빛과 다른 향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래된 마루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흠집이 있어도, 아니, 흠집이 있기 때문에 더 따뜻해지는 삶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마지막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등불과 창문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 등을 매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작은 불이 있으면 그 빛은 말투로 새어나오고 눈빛으로 번지고 손길로 전해집니다. 창문이 화려해서 방이 따뜻한 것이 아닙니다. 안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창문도 밝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몸에 걸친 것이 없어도 마음 안쪽에 불이 꺼지지 않은 사람은 어딘가 따뜻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서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윤복희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70세가 되던 해며느리의 조카 결혼식에 갔다가 예식장 한쪽에서 조용히 목걸이를 풀었다고 했습니다. 꽃냄새가 진했고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자꾸 귀에 걸렸고 목에 걸린 장식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복희 씨는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복희 씨가 조금 민망해서 말했습니다. 목이 답답해서 잠깐 뺐다. 너무 수수해 보이면 어쩌니? 며느리는 한참 그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 제일 좋아 보여요. 훨씬 편해 보여요. 그 한마디에 복희 씨는 마음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장신구를 빼서 아름다워진 것이 아닙니다.
불편을 참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자기에게 처음으로 준 순간 얼굴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편안해지자 그 사람의 본래 빛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장신구를 버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포기하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을 남의 기준에서 되찾아오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해도 됩니다. 내가 기뻐서 고르는 색은 입어도 됩니다. 내 하루를 환하게 해주는 작은 빛은 곁에 두어도 됩니다. 다만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던 것이라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젊은 날 명절마다 새 옷을 꺼내 입고 가족 앞에 단정히 서려 했던 마음, 손가락이 붓는 날에도 반지를 끼며 흐트러지지 않으려 했던 마음, 며칠 전 거울 앞에서 초라해 보이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를 다잡던 마음, 그 마음은 허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은 살아내려는 품이었습니다. 방법이 때로는 조금 무거웠을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너무 오래 마음을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애씀만으로도 충분히 귀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부드러워지십시오. 젊은 날의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쓴 날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그 방법밖에 몰랐고 그 방법으로라도 품위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조금 가벼워지면 됩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시면 한 가지 작은 일을 해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더하기 전에 한번 멈추어 보십시오. 반지를 낄지 말지, 목걸이를 할지 말지, 옷깃을 얼마나 세울지 정하기 전에 먼저 자기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대로도 괜찮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화장대를 모두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볼 만큼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만 내 몸이 편한 쪽을 택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남의 눈보다 내 숨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나를 증명하려는 손을 조금 쉬게 해 보십시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은 말이 있다면 댓글에 한 단어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가벼움, 평온, 나답게, 쉼, 혹은 여러분만의 다른 말이어도 좋습니다. 그 한 단어가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품격은 많이 걸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품격은 자기 삶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품격은 남의 시선에 끌려다니다가도 어느 날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품격은 완벽한 얼굴이 아니라 오래 견딘 마음의 온도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빛입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105년을 살았고 아직도 매일 사람을 배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